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금요일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위클리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21일 금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이야 그냥 뻔뻔하게 공천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참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계속 민주당 눈치만 보고 있고요. 이러다가 민주당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할 때 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이걸 고리로 삼아서 이제 통합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사실 이게 과연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선거 시기에 들어갔을 때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은 공천을 안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선거에 임하면서 아무래도 좀 훨씬 여건이 나은 여당은 정당 공천을 하고 야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야당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선거가 하루 이틀 더 다가오면서 그 같은 우려가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제 지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많은 후보들이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금 이러다가는 전패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부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지금 당 내에서 후보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지금 민심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엊그제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최태욱 간사가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걸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그제 민주당 또 새정치연합 주변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공동준비위원장이죠. 이 두 사람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본인 쪽에서 이 부정치 세력이라고 비판을 했었던 민주당과 하나로 합치는 그런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설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 추가로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그제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비판들이 나오자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겨냥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의 뭐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들 안철수 의원 쪽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의 좀 정치적인 명분 이런 것들을 아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할 거다. 이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부분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일단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양측 모두 통합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쉽사리 뭐랄까요, 좀 여지를 두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제 기초단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문제가 정말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초선거가 사실 정당 조직의 뭐 혈관과 같은 건데 이게 움직이질 않으면 사실은 광역단위 선거도 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실제 지역 민심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다음 주쯤에는 정말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논쟁들이 내부에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좀 더 내놓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러니까 새정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앞으로의 그 주된 정치 혁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새정치비전위원회에 이름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한길 대표도 그랬고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혁신안을 내달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만약에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면 조금 그때는 문제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 지도부 양쪽에 이 지도부의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덜면서도 실질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부분에 대한 이거를 현실화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중후반 정도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논의가 진전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야당만 이렇게 내홍을 겪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략 공천 문제를 두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 여성 후보자 전략 공천 문제 특히나 이 광역단체장도 아니고요. 기초단체장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까지 치고 나섰다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도 지금 어제 저녁 때 최고위원 회의가 더 있었고요. 지금 오늘도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이고 이거 여성공천이라는 여성공천, 전략공천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좀 명분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나나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결국 전당대회 판세 문제하고 좀 직결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취지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그 새누리당이 경기도당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이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매년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이렇게 순번제식으로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비주류 김무성 의원과 가까운 김학용 의원과 또 친박 주류 쪽인 황진아 의원이 뭐 2달 넘게 티격태격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거 전해드릴 때도 이게 결국은 지방선거보다는 눈앞에 닥치는 지방선거보다는 오히려 7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물밑 힘겨루기 싸움이다. 결국은 대의원 수가 당원수 대의원 수가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을 누가 선점하느냐 이 신경전을 벌인 거였다. 이런 표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기초선거 여성공천 문제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현역 여성구청장이 2명이 있다 그러는데요. 명분상으로 보면 지금 여성공천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기본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직 부산 출신의 현역 의원들 그리고 또 부산 출신 최고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보면 여성 전략 공천을 좀 늘려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적인 입지도 좀 넓혀주는 게 맞긴 하지만 실제로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거는 중앙당에서 사람을 대체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실 해당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조직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여당 내에서 지금 김무성 의원과 또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벌써부터 이미 전당대회를 겨냥한 흐름들이 물밑 흐름들이 접촉들이 굉장히 지금 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사람마다 평가하는 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외부에서 보면 이거 누가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든 또 어제 전해드렸던 경북 포항이든 경기의 과천이든 이천이든 이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쪽에서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는 자기 쪽과 가까운 후보를 전략 공천하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대의원 표 그리고 지지 당원 표 이거하고 직결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멤버가 아닌 그 김무성 의원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배석을 하면서 실제로 부산에 한 구청장 여성 후보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금 선정돼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결국 자기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1명, 2명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환으로 지금 당권 주자들이 이번 전략 공천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뭐 하나의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면을 보여준 거고요. 결국은 이 여성 전략 공천 문제도 전당대회의 판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서 오늘까지도 아마 쉽게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말 새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당권 주자들 진영 간의 좀 물밑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주나 돼야 대체적으로 지금 큰 그림이 좀 가닥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물밑의 권력 다툼이었군요. 예. 네. 네, 이번 주도 저희 정가 이모저모 소식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노예 착취의 대명사가 된 전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요새 다시 활기를 찾았는데 왜일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세력이 만났으니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리적 결합은 억지로 할 수 있어도 과학적 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억지로 봉합해 선거를 위해 임시로 만든 집단입니다. 억지로 꿰맨 곳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를 잃고 표류한 난파선 두 척을 연결한다고 난파선이 전투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홍문종 사무총장에게는 당분간 이런 응수가 적절할 듯. 너나 잘하세요.
새정치연합 측이 이념 논쟁을 피하자며 4.19와 5.18, 6.15와 14선언 등을 삭제한 새 정강 정책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지고 찢어진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로 묶어내라는 통합의 명령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 그러나 어마어마한 역풍에 직면하는데 문재인 의원의 한마디. 6.15 선언하고 14 정상선언, 그건 우리가 과거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기 전에 방명록에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적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 중인 진보연대 회원들에게는 일부러 다가가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며 오해를 풀고 싶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저와 동시대에 치열하게 살다가 이곳에 묻히신 분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당부하시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한층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정치연합 측이 신당 정강 정책에 6.15, 14선언 등을 빼자고 제안했다가 민주당 측과 진보 진영 측의 비판을 받았던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논란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안철수 위원장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2012년 5월 17일 광주를 찾아와서 했던 말. 5.18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렇게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은 용납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그러다가 또 똥볼을 차는데.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안 위원장 측은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도 이 소모적 논쟁이라면서 양비론을 들고 나왔고,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해서도 역시 소모적 논쟁을 피하자면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을 안 위원장 측은 버젓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인식의 부재와 철학의 부재로 인한 내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안철수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리게 했을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기 머릿속이 정리가 확 돼 있고 뚜렷하다면 말이 흐리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는 대로 말을 뚜렷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역사인식의 부재, 철학의 빈곤이 빚은 재앙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클리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았습니다. 정작 세계인들이 움직였죠. 김연아 선수의 빼앗긴 금메달에 대한 이야기. 대한체육회가 ISU에 항의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항의하겠다는 것은 이제 심판 구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러시아 협회의 관계자가 심판에 좀 들어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심판 구성에 대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그런 문제 제기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 메달이 바뀐다든지 그런 결과가 바뀐다든지는 이미 좀 시일이 많이 지났고 게다가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아의 그 은메달, 이 금메달을 받게 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판정 번복은 힘들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대한체육회가 좀 더 빨리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항의하기로 한 소식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대한빙상경기연맹이나 대한체육회도 그 러시아 소치에 가서 그 칭컨터 회장을 만나서 항의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ISU에서는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그대로 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체육회라든지 그 대한민상경기연맹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ISU가 일단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ISU에서 내린 판정 번복은 계속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연아 선수의 그런 금메달이 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심판진들이 얼마나 좀 부패했는지 아니면은 좀 부정이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심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은 좀 더 일찍 좀 더 제소를 했더라면,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네. 자, 여자 컬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선수들의 어떤 힘든 과정들을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요. 여자 컬링 극적으로 타이브레이커 진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8승 3패 이제 기록을 거뒀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8승 3패가 됐고요. 공교롭게도 스웨덴이 캐나다에게 지면서 러시아, 캐나다, 우리나라가 이제 공동 8승 3패로 공동 3위 그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승자승이라든지 이런 기록에 따라서 러시아가 이미 3위가 됐고요. 그러면서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4위 자리를 놓고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 타이브레이커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바로 러시아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3, 4위 경기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경기에서 또 이기게 되면은 1, 2위의 경기에 1위와 2위 팀의 경기에서 패한 팀과 결승 진출을 놓고도 다투게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여자 컬링 선수들 그 선수단의 성적은 어땠나요? 예, 그 2012년도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컬링이라는 역사가 좀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선수 저변도 좀 많이 얇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국제 성적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그 주니어 대회에서는 또 은메달을 따내는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네네. 점차 좀 컬링이 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부분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이후에 뭔가 좀 달라졌나요? 예, 이미 그 올림픽 이후에 그 대기업의 지원이 좀 이미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점차 좀 컬링이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된다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올림픽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좀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지 선수층도 좀 두터워질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컬링이라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종목이거든요. 그 스톤을 굴려서 그 포인트에다 잘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점수도 이제 그 포인트에다가 잘 갖다 놔서 가장 가까운 스톤을 합계를 더해서 이제 점수를 나는 좀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로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컬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프로농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4강 플레이오프 경기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에서 부산 KT가 인천 전자랜드를 꺾고 마지막으로 4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창원 LG와 부산 KT의 4강 대결이 확정이 됐고요. 네. 또 울산 모비스와 서울 SK의 4강 경기 확정이 됐습니다. LG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이고요. KT는 이제 이번 4팀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 5위 팀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김시래라든지 김종규라든지 문태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퍼슨이라든지 메시 같은 아주 훌륭한 외국인 선수가 즐비한 팀입니다. 상당히 강팀이기도 하고 리바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비해 그 KT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가 전체 10개 팀 가운데서 가장 최하위거든요. 30개밖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밑 싸움에서는 LG가 상당히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KT 같은 경우는 조성민이라든지 송영진
송영진 선수가 선장이고 외곽포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LG의 외곽을 상당히 공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비스와 SK 그 경기 분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모비스와 SK는 바로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SK로서는 명예 회복이라든지 활력을 좀 벼르고 있습니다. SK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4연패로 물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는 이번 시즌 그 4강 플레이오프에서 모비스를 꺾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선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희정 선수도 있고요. 네. 에런 헤인즈 같은 그런 멤버들이 계속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SK는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또 모비스 역시 양동근이라든지 함지훈 선수, 그다음에 로드 벤슨이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던 그 전력 그대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와 SK는 좀 앞을 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혼전 양성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LG와 KT의 경기는 LG가 리바운드 싸움만 잘 해나간다면 의외로 좀 쉽게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프로 배구 플레이오프도 시작되죠? 네, 바로 여자부 경기는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일단 2위 GS 칼텍스가 3위 인삼공사에게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3전 2선 승제에 그런 플레이오프에서 1승을 먼저 거뒀기 때문에 이제 내일 벌어지는 2차전에서 이기면은 곧바로 여자부 결승전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게 되고요. 바로 오늘 천안에서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경기가 벌어집니다.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3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에 비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겠다는 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세터로 잘 활약을 해줬던 한선수 선수가 이제 선수가 두 번 나옵니다. 한선수 선수가 올 시즌 시작하자마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 세터 공백이 좀 있었는데 네. 이 공백을 강민호 선수가 좀 잘 메워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세터에서 좀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만큼은 현대캐피탈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비교해 보자면은 어느 쪽이 훨씬 더 그 관중석의 그 밀도가 높을까요? 관중석 밀도로 본다면은 일단은 천안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상당히 좀 구름 관중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캐피탈 관중들이 그 천안 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아마 오늘 천안 유관순체육관을 찾거나 또 TV를 통해서 보신다면은 체육관에서 꽉 찬 분위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 드디어 모레 아침에 출격한다고요? 예, 이제 시범 경기가 끝났습니다. 시범 경기는 모두 끝났고요. 지금 류현진 선수는 호주에서 이제 애리조나 다이언드백스와의 그 2연전 때문에 지금 호주로 좀 건너와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바로 이제 클레이트 커쇼에 이어서 모레 일요일에 오전 11시에 2차전에 좀 등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 경기가 아니라 공식 경기거든요. 바로 이제 페넌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리조나의 타선을 잘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을 위해서 커브를 좀 많이 연말했습니다. 네네.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 타자를 잘 공략하기 위해서 좀 구사를 하는 것인데요. 애리조나 다이언드백스의 강타자 중에 폴 골드슈미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좀 오른손 강타자인데 지난 시즌 류현진을 상대로 해서 14타수 7안타 5할을 날렸거든요. 상당히 류현진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과연 그 류현진 선수가 그런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이 골드슈미트를 잘 공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인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포스케어 일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